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4월 7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도 땡땡했더라면 복싹 안 망했을 텐데. 미국 언론들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이유는 아마 다들 짐작하고 계실 거예요. 윤석열 파면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운 표현들을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의 상호 관세 강행으로 5년 만에 최악의 공포에 미 증시가 휩싸이고 있잖아요. 실제로 미국 전역에서는 반 트럼프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했던 윤석열 탄핵이 부럽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 우리는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요즘 활력이 넘쳐 보여요. 비결이 있나요? 레몬즙 마셨을 뿐인데요. 나도 홈쇼핑에서 레몬즙 사서 마셨는데 효과 없더라고요. 아무 레몬즙이나 마시니 그렇죠. 기왕이면 세계적인 레몬 산지 스페인에서 생산된 레몬으로 만든 것을 먹어야죠. 그것도 레몬 한 개를 그대로 한 포에 담은 레몬즙을 마셔야 해요. 그런 레몬즙도 있나요? 경불진의 오랜 깐부 브리오 비타민에서 살 수 있는 레몬즙이 있잖아요. 유기농 인증을 받은 데다 레몬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아 안심할 수 있어요. 우와,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은 물론 유럽연합 유기농 인증까지 받아 믿을 수 있겠군요. 간편하게 1일 1레몬 하면 요즘 유행하는 독감도 걱정 없어요.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브리오 비타민을 검색해서 1일 1레몬 하세요.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은 지금 트럼프 패닉에 몸살을 앓고 있죠. 트럼프 당선으로 끝없이 오를 줄 알았던 뉴욕 증시, 가상화폐, 심지어는 이젠 금값마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의 상호 관세 발표로 증발했던 뉴욕 증시의 시가총액 얼마인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6조 6천억 달러.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무려 경을 쳐야 됩니다. 경. 1경원에 해당되는 엄청난 규모라는 거예요. 특히 지난 1월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 기준으로 사라진 시총, 이 뉴욕 증시에서 사라진 그 시총도 11조 10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경 622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연간 GDP가 27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취임 석 달 만에 연간 GDP의 약 40%를 날려먹었다는 거예요. 이 증시만이 아니죠. 가상화폐 대통령을 선언하며 트럼프가 당선됐지만 가상화폐 시세 다들 아시다시피 연일 하락세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몰랐던 금값마저 트럼프 관세 폭탄에 휘청거리고 있고요. 이러자 트럼프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여러 곳에서 쏟아지고 있거든요. 특히 대표적으로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만 미국 뉴욕 시립대 석좌 교수는 어이구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센데요. 그는 완전히 미쳐버렸다. 이 트럼프가 미쳤다는 겁니다. 이런 직설적인 표현까지 썼거든요. 이 크루그만 교수는 트럼프가 거의 모든 이들의 예상을 넘는 수준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려 하고 있다. 무역 파트너들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들이 외교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트럼프가 유럽연합이 미국 제품에 39%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크루그만 교수는요, 유럽연합의 평균 대미 관세율은 3% 미만밖에 안 된다. 39% 택도 없다. 부가가치세를 관세로 혼동해도 39%에 이르기 어렵다. 트럼프 바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어 미국 무역 대표부가 발표했던 상호 관세 관세율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크루그만 교수는 무역 대표부 메모는 마치 책을 읽지 않은 학생이 시험에서 작성한 허세 가득한 답안 같다. 이거 뭔지도 모르면서 지 마음대로 답안을 작성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서 마치 챗 GPT 같은 인공지능에게 관세 정책을 만들어 보라고 시킨 결과처럼 보인다. 이렇게 세게 비난을 했습니다.
요 문제 잠시 좀 더 얘기해 보자면요. 실제로 트럼프가 들고 나왔던 메뉴판 같았던 관세율 발표. 관세율 발표를 이렇게 판넬을 들고 발표하는 거 처음 봤어요. 아무튼 이 관세율 발표에 대해 황당하다는 지적이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요, 우리나라 관세율 트럼프가 발표할 때 그 메뉴판에는 25% 써져 있었거든요. 근데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 여기에는요 26%. 이 숫자도 틀렸습니다. 숫자도. 뿐만 아니라 크루그만 교수님이 지적했던 상호 관세율 산정 방식.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초등학교 산수 문제 수준으로 너무 단순한 거 아니냐. 왜 이런 얘기까지 나오냐면요.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대미 관세 산정법에 대해 경제자문위원회가 국제무역, 경제문헌, 정책 관행에서 매우 잘 확립된 방공론을 이용해 숫자들을 계산했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관련된 숫자 공식 이거 되게 복잡하게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꼼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뭐냐면 실제 숫자를 검토해 보니 초등학교 산수 수준으로 관세율을 정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각 국가의 단순한 무역 적자액을 해당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으로 나눈 수치야. 어찌 그렇게 똑같나요? 거의 일치하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미국과 상품 교역에서 기록했던 무역 적자가 660억 달러. 근데 수입액은 1320억 달러. 따라서 이를 나누면 약 50%가 나오죠.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대미 관세가 50%이며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는 그래 50%다 매기면 너무 약하다고 하잖아. 상호 관세라고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딱 잘라 절반 수준만 매기겠다. 그래서 25%라고 발표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 역시 이 공식 이렇게 나눈 거의 절반 이런 공식과 거의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아니 무슨 초등학교 산수 문제도 아니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단순한 이 산식이 전문가들의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을 정도예요. 이 때문에 크루먼 교수가 앞서 얘기처럼 챗 GPT에게 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미국에서는요, 제2의 공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트럼프의 상호 관세 강행으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대공황 직전인 1909년 23%였거든요. 이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을 전망이기 때문인데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분석을 해봤다는 거예요. 미국의 평균 관세율 지난해만 해도 2.5%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얼마까지 치솟느냐? 22%. 이 대공황 직전 23%에 거의 육박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지난해에 비해서는 거의 10배 가까이 오른 셈이고요. 이에 대해 세계 대공황을 부른 1930년에 제정된 법 하나가 소환되고 있거든요. 그 법이 뭘까요? 스무트 홀리 관세법.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스무트 홀리 관세법에 맞먹거나 그보다 더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니,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 뭐길래? 이 법은요, 미국 대공황 초기였던 1930년 미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며 공화당 소속 리드 스무트 의원 그리고 윌리스 홀리 의원이 주도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스무트 홀리 관세법. 이런 이름이 붙었겠죠. 이 법의 주요 내용은 2만여 개의 수입품에 대해 평균 50%, 최고 40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였거든요.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이 미국이 관세 부과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보호무역이 번졌고 대공황을 더 심화시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미 싱크탱크 게이토 연구소의 스콧 린시컨과 콜린 그레보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 발표로 미국 평균 상호 관세율은 1930년 스무트 홀리 관세법 이후 최고 수준이 된다. 이는 세계 대공황을 심화시킨 조치다. 이런 우려까지 표명했다는 겁니다. 앤드류 윌슨 국제상공회의소 사무처장도요.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1930년대 무역전쟁 시기로 돌아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이처럼 무역전쟁이 곧 발발할 조짐이 보이고 있고 트럼프 매직이 트럼프 패닉으로 변하자 미국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핸즈 오프. 이게 뭐냐면 손을 떼라는 의미잖아요. 이 핸즈 오프라는 미국의 시민단체가 있더라고요. 이 시민단체가 지난 5일 미국 50개 주와 유럽 등 1300개 지역에서 시위를 열었는데 수백만 명의 시민이 참가했다라고 밝히고 있더라고요. 이 단체는 트럼프를 비롯해 일론 머스크 이런 일부 억만장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연방 정부를 해체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초부유층에 감세 혜택을 주기 위해 연방 정부 공무원을 대량 해고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의료 지원인 메디케이트를 삭감하는 등의 정책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큰 문제 아니냐라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실수가 절대 아니다. 처음부터 수탈을 목표로 기획된 만큼 정부에서 이제 손을 떼라. 이게 핸즈 오프. 이들의 주장이라는 거죠. 이 단체의 시는 이번으로 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곧 다가오는 5월 1일. 무슨 날인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노동절에 전국적인 두 번째 시위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더 많은 미국인들이 참가하지 않을까요? 반 트럼프 움직임. 미국 SNS상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거든요. 특히 윤석열 탄핵을 보도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이 기사에 댓글이 상당히 많이 달렸는데 여기에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있다. 이거 누구 향해 한 얘기인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한국이 정치적 쓰레기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지침을 미국에게 가르쳐줬다. 미국 정치인들 한국 보고 배워라. 이런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는 거죠. 특히 제이 모리시란 네티즌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우리가 그랬더라면 지금처럼 시장이 폭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러면서 동맹국들은 여전히 우리를 신뢰하고 존경했을 것이며 우리는 경기 침체로 향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런 답글을 달기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를 뽑지 않았더라면 지금 경제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인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만약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을 뽑지 않았더라면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윤석열이 날려먹은 게 너무나 많거든요. 윤석열은 취임 직후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처하면서 과거에는 꿈도 못 꿨던 일이 현실이 됐다. 우리 경제를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근데 정말 꿈도 못 꾸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지 않았습니까? 이 비상계엄, 코리아 브랜드 추락, 이거에 이은 탄핵까지. 와, 이런 황당한 영화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졌잖아요. 특히 경제만 따져놓고 보더라도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성장률 얼마인 줄 아세요? 2022년에는 2.7%, 이 상반기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니까 이것까지 합쳐서 2.7%. 근데 2023년이 되니까 1.4%, 2024년도 2%. 윤석열이 경제가 폭망했다고 비난했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정말 처참한 수준이거든요. 왜냐? 문재인 정부 시절 2017년 3.4, 2018년 3.2, 2019년 2.3, 그리고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0년 마이너스 0.7. 그렇지만 2021년이니까 4.6. 비교가 안 되잖아요. 특히 2023년 1.4. 우리 경제가 GDP 1%대를 기록한 것은 역사적으로 딱 4번뿐이거든요. IMF,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시절. 이때는 다들 이해가 가잖아요. 진짜 재난이 발생한 거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 재난이 뭐냐? 바로 윤석열이었다는 겁니다. 윤석열. 특히 미국보다 성장률이 낮은 것도 윤석열 시절이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돈을 펑펑 썼거든요.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인수위 시절부터 발생했던 대통령실 이전 비용. 윤석열은 496억 원을 썼다 이렇게 주장했지만요. 경호부대 이전 이런 부대 비용까지 합치면 무려 1조 원이 넘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여기에 그렇게 자신만만해왔던 부산 엑스포 유치에 6천억 가까운 돈을 썼는데 겨우 26표 얻는데 그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1,300억 원가량 들어갔던 새만금 잼버리.
그야말로 처참한 실패, 코리아 브랜드마저 흔들리게 만들었죠. 더 큰 문제는요, 부자 감세로 인한 적자 재정. 윤석열 3년 동안 통합재정 수지 적자는 무려 130조 원, 관리재정 수지 적자는 무려 285조 원. 3년 동안 감세 규모가 이명박 정부 5년보다도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결국 우리 주머니에서 다시 채워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암울한 분석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윤석열이 다음 정부에 물려주는 빚 100조 원이 넘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만일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윤석열을 뽑지 않았더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나간 일 후회해봤자 뭐합니까? 이런 후회보다는 앞으로 열리는 조기 대선 이거 정말 잘 해야 됩니다. 대통령 정말 잘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 한 사람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망쳐놓을 수 있는지 우리가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제발 제대로 된 대통령, 정말 우리 경제를 살리고 우리 서민들을 보듬을 대통령을 뽑아야 우리 경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주머니 소중한 내 돈도 지킬 수 있습니다. 5년 후에는 우리가 대통령 정말 잘 뽑았어,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2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